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파주의 무당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지.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35년 된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어.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야 하는 굿이나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했지. 그렇게 벌전을 받아 죽었는데 그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어.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이나 굿을 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어. 부인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을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지. 진짜 의문인 건 굿을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과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숫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 있었지.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재물에 정신이 팔려서 이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왔지.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찍힌 채 발견되었어.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된 것 같다고 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면서 지냈지.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했어.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어.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 왔어.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라의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지.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 갑자기 며느리의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의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근댔지. 어느 날부터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거야. 진짜 금술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를 꺽덩이를 잡고 물건을 던지고 매일같이 싸워댔지.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전교 1등하는 모범생에 인사 스타일이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 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면서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녔지. 동네에서는 이제 혹시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고 엄청 수근수근 거렸어.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으로 이사 오고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지.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 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어.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가족들을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지.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어.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지.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깐 그냥 넘어갔지.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내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명씩 죽어나갔어. 보다 못한 마을 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구슬했지. 구슬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지.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도망갔어. 이 이야기를 들은 만신인 우리 친척 할머니는 벌전을 받은 무당 부부가 내린 저주라며 그 동네는 우리 가족 보고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이 구슬한 뒤 마을의 줄초상은 멈췄어. 그 흉가에서 벌어진 일들 이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더욱 기이하고 무서운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무당 부부의 영혼이 그 집에 머물며 사는 이들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간 이들이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연이어 발생한 불가사의한 죽음들은 이 집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집은 더욱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청에서는 그 흉가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시도할 때마다 불가사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어요. 철거 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이 사고로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심각한 사고를 당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저주받은 곳이라는 소문만 더욱 퍼져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흉가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 부부의 저주에 관한 소문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끈질기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불청객. 집에 혼자 있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늦게 오신다고 하고 아버지는 출장 가신 날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려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어머니라면 열쇠로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있다는 걸 들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그런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어쩌나. 분명 문이 잠겼었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자 미친 듯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발소리를 죽이면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삼키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체구가 작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아 보였기에 제압하는 게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밖이 내다 보이는 구멍으로 지켜보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구멍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제가 보일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곤 그 남자가 문고리를 뭔가로 내리치는 겁니다. 열리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큰 소리로 울리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으면 집안에 내가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얼마나 울렸을까. 조용한 집 안으로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에서 방금까지 울리던 집 전화로 말이죠. 하지만 도저히 문 앞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원하는 말투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자가 문을 발로 차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지만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같아도 함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새끼야.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 갑자기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문을 외면했습니다. 설마 저 문이 열리지는 않겠지.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안심하고 문을 열려 했는데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경찰일까? 이 사람이 정말 경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고민을 하며 어쩔 줄을 모르는 사이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은 정말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에 문을 열려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내려친 나머지 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번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취하는 친구. 대학 때 혼자 전세방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다. 술 담배를 좋아하고 밥을 잘 먹지 않던 그 친구는 항상 마른 모습이었고 힘이 없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나와 다른 친구 2명에게 다가와 요즘 잠을 자다가 귀신 같은 게 눈에 보여 라고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 혼자 자고 있을 때 방에 귀신이 같이 있나 봐. 눈을 뜨면 검은 형체가 부엌 쪽으로 나가서 부엌의 창문 쪽으로 사라져 버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좀 확인 좀 해주라. 이번 주 들어 내가 매일같이 그 형상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내 자취방에 와서 하룻밤만 같이 자주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다. 좋아. 그 정도야 별거 아니지. 그런데 술은 내가 사는 거다. 술 한잔하고 자야지. 그 친구는 잠시나마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 그날 저녁 늦게 수업이 끝나는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셋은 친구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그 친구는 방 안에 널브러진 잡다한 물건들을 대충 정리하기 시작했다. 혼자 살면서 정리 잘하고 사는구나. 우리 둘은 그 녀석 전세방을 둘러보며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았다. 달랑방 하나의 부엌과 화장실 뿐이었다. 주인 집은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 주인 집은 큰 거실에 방이 3개 정도 있다고 한다. 주인 집엔 40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자식들은 있는지 없는지 항상 2부부만 눈에 띄다고 한다. 주인 집 현관 계단은 친구 방의 창문 옆을 지난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10시가 넘도록 TV를 보던 우리는 우리의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하면 되는 거냐? 라고 묻자. 그냥 잠자면서 우리 이외에 누가 있는지만 알려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좋아. 그냥 느낌만 있어도 돼. 내가 매일같이 느끼고 보는 게 허상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솔직히 겁이 났다. 진짜로 뭔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자식은 수업 끝나면 금방 온다던 놈이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여기 못 찾는 거 아냐? 처음 오는 사람에겐 다소 복잡한 지형임은 틀림없다. 골목길이 복잡하진 않지만 몇 번을 돌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목적지를 찾기가 다소 힘들 수도 있다. 당시 호출기가 유행이었는데 아무런 통신 장비가 없는 그 친구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창문 옆으로 한 여자가 지나는 것이다. 순간 자취하는 놈을 빼고 우리 둘은 움찔했다. 그 여자는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학생, 오늘은 손님들이 오셨나 보네. 그러자 친구 녀석이 대답을 했다. 같은 과 친구들이에요.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어깨까지 늘어진 파마 머리에 약간 마른 미인형 얼굴의 그 아줌마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주인 아줌마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줌마가 좀 으시시하다. 표정 변화도 없고 바로 그때 오지 않던 그 친구가 왔는지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가서 누가 대문 좀 열어주라. 자취하는 친구 녀석 명령에 내가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녀석이 갑자기 허겁지겁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 주인 집으로 뛰는 것이다. 저 자식 왜 저래? 갈팡질팡하며 친구 방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먼저 들었다. 뒤따라 들어간 나는 도착한 친구 녀석의 숨 넘어가는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오다가 놀래 죽을 뻔했어. 오는데 가로등 밑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순간 섬찟해서 그냥 지나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여자가 학생, 우리 집에 가?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여자한테 나 아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돌아봤지. 그런데 그 여자가 없는 거야. 우린 소름이 쫙 돋았다. 내가 본 거 귀신이냐? 진짜 이 집에 나타나는 귀신인 거냐? 갑자기 친구 중 한 녀석이 우는 소리를 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아줌마. 주인 아줌마. 진짜 사람마저 아까부터 뭔가 이상했어. 우리는 무서워서 모두 집 밖으로 나왔다. 우리 이러지 말고 내가 자취하고 있으니까
주인집 노크에서 아줌마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러자 친구는 말했다. 이 한밤중에 주인 깨우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다른 데서 자자. 그리고 내일 내가 주인 집에 확인해 볼게. 우리는 이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둘은 집으로 흩어지고 둘은 다른 자취하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점심때 자취하는 그 친구가 강의실에 나타났다. 그 사이 어젯밤 이야기가 반나절 동안 학과생들한테 쫙 퍼졌는지 그 친구가 나타나자 주변 학생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다. 아줌마 확인해봤어? 어제 같이 있던 한 친구 녀석이 물었다. 아침에 집에 갔는데 아저씨가 막 출근하려고 하더라고. 아줌마가 안 보이길래 계시냐고 물으니까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던데 친정에 가신 지 일주일 되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튿날 이 모든 정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그 친구 집에 다시 들릴 일이 생겼다. 그런데 주인 집에 경찰차가 서 있는 것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 2명과 40대 남자 1명이 서 있었다. 그 40대 남자가 친구 말로는 주인 아저씨라고 한다. 학생자 왔네. 잠깐 이 두 분하고 얘기 좀 하지. 주인 아저씨가 친구 녀석을 불렀다. 그리고 경찰이 꺼낸 얘기는 대략 이랬다. 밤에 동네에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었다고 한다. 몇 군데는 도둑 맞았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인 아저씨가 깜박 잊고 며칠 동안 널어놓은 빨래를 거들어 뒤뜰에 갔는데 아줌마 옷가지가 몇 개 없어지고 여기저기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엌 뒷문을 따려고 나무로 된 부엌문을 파놓은 흔적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학생은 아무런 피해 없나? 라고 물었다. 안 그래도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친구는 주인 아저씨와 그 두 경찰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경찰 1명이 사진 하나를 내밀며 알아보겠냐고 물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여자였다. 사람을 찾는 전단지였는데 나이는 40대이고 여자였다. 정신착란 증상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본 건 이 여자다. 친구 말로는 주인 아줌마와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한다. 우리의 머리로 짜는 이야기는 이렇다. 그 여자는 이 동네를 밤에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그날은 주인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 아줌마 빨래를 걷어 입고 그냥 우리 옆으로 지나간 것이다. 이 여자는 우리에게 말을 걸었고 친구는 그 여자를 아줌마로 착각한 것이다. 왜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했는지는 모른다. 아마 평상시에 아줌마를 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가로등 밑을 지나다가 또 다른 내 친구가 지나가자 잠시 멈추고 말을 건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가 뒤돌아보았을 때 가로등 바로 옆으로 이어진 골목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곳 지형을 잘 모르는 그 친구는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단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자취하는 그 친구 녀석이 최근 밤마다 잠에서 깰 때 본다는 그 검은 형상은 무엇인가? 술, 담배를 좋아하는 그 친구는 허약하다. 체중도 60kg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 그 놈이 헛것을 본 것이다. 리포트를 작성하고 우리는 점심때쯤 친구 방을 나왔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오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놀러갈 수가 없었다. 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친구 녀석이 오줌이 마렵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주인집은 대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있는데 온통 나무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담 너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주인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친구는 친구 방 화장실로 가지 않고 정원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비명소리와 함께 친구 녀석이 튀어나왔다. 그 여자였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담벼락에 큰 합판 2개를 에이저로 기대놓고 그 속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맨밥에 김치 달랑 하나였는데 그 여자는 우리를 보고도 계속 밥을 입에 우겨 넣었다. 썰지 않은 김치를 세로로 찢어 입안에 우겨 넣어 삼키다가 김치가 목에 걸렸는지 잡고 있던 꼭지를 잡아당겨 입부터 위장까지 길게 늘어진 김치를 쭉 다시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등 뒤로 휙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계속 쳐다봤다. 그 여자는 시선을 계속 우리에게 향한 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여자는 얼마 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일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잡다한 쓰레기들이 그 여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앞에 또 다른 집이 불법으로 새들어 살고 있음을 그동안 주인 집이나 내 친구나 몰랐던 것이다. 밤마다 나타난 검은 형상이 혹시 그 여자였을까? 밤마다 친구 방을 들락거린 것일까?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 여자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 뒤로 주인 아저씨는 정원 나무들을 모두 가지치기 하여 속이 훤히 보이도록 꾸며놓았다. 아직도 그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며 밥과 김치를 입에 우겨 넣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네 번째 이야기,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들을 조심해.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창 중학교 입시 대비해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을 늦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영어 회화와 문법 학원으로 당시에는 하버드 학원, 지금은 제 나이 학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곳에 다녔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밤 8시쯤 넘어서 영어 회화 강의를 듣기 위해 초등학교 골목길을 지나 학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 골목길 사거리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치고는 컸던 저보다 머리 두세 개는 더 커 보이는 중고딩 형아들이 단체로 몰려 있더군요. 불안한 마음은 바로 그대로 한 명의 형이 오더니 친근하게 있는 대로 털어놓으라고 하더군요. 하필 그날 학원비까지 가방에 있던 상황인지라 저는 그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머니에 있는 당시에는 컸던 3,000원가량을 순순히 넘겨주며 이것뿐이라며 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그 양아치도 굳이 3,000원을 얻었는데 더 뒤져보기 싫었던지 순순히 보내주더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잉을 뜯기고 나면 한편으로는 3,000원으로 넘어가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었죠. 순간 흥분했던 마음과 안도했던 마음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럽고 감정이 불안정해져 있는 그 순간을 말이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봉고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봉고차 앞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매우 예쁜 아가씨 한 분이 너 어디 가니? 라고 묻더군요. 저야 예쁜 아가씨가 물어보니 그냥 순순히 하버드 학원 영어 강의 들으러 간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아가씨가 그래, 나 거기 강의하는 강사인데 지금 학원 가는 길이니까 데려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방금 전에 깡패에게 걸렸던 탓에 사람 하나도 안 지나는 으슥한 골목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 선생님 차 타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생각 없이 봉고차 뒷문에 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에 탁 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여기서 100m도 남지 않은 거리에 있는 학원에 굳이 봉고차로 태워주려고 하시는 거지? 사실 그 장소가 아파트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가서 모퉁이만 돌아 길만 건너면 학원에 거의 다다른 곳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원에 어째서 차를 태워주려는 건지 의심이 갔더군요.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타려던 행위를 멈추고 갑자기 안 탄다고 하면 괜히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실례인 것 같고 또는 만약 유괴범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안 타려고 하면 강제로 데려갈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설마 이렇게 연약한 여자가 혼자서 뭘 하겠어? 하는 생각.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설마 내가 유괴가 된다고? 유괴는 남의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큰 용기를 내어 다시 뒤돌아서며 안 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조수석에 여자만 보일 뿐 운전석도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열린 뒷문속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건 너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 학원을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여자 선생을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탄다고 하니까 자꾸 봉고차가 천천히 제 뒤를 쫓아오며 태워주려는데 왜 안 타려고 그러냐고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저는 끝까지 그냥 안 탈래요. 여기서 가까우니 그냥 갈래요. 라고 말했지만 말이죠. 그러더니 점점 여자가 숨죽이는 목소리로 악을 지르는 느낌이었죠. 왜 안 타냐고 빨리 타라는 식으로 막 윽박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때 진짜 이 차를 타면 죽겠구나. 이러다 저 뒷문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날 강제로라도 잡아가겠구나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찰나 저 멀리서 아주머니 한 분이 쇼핑을 하고 오시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달리지는 못하겠어서 달리듯 걸어서 그 아주머니 곁으로 갔죠. 그러더니 봉고차는 말없이 저를 지나가더군요. 만약 제가 그 차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장소는 바로 쌍문동 창경초등학교 앞 골목이었죠. 즉 창경초등학교와 세라믹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정확한 장소를 밝히는 바는 이 근처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유괴는 자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장소에서 동떨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유괴는 어렸을 때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4살의 청년 때도 다른 수법에 당할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오후 수업이 휴강이라 일찍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오던 중 어떤 할머니가 애타게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청년, 우리 집 다리미가 고장이 났어. 고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야 당연히 못 고치니까 전파상이나 근처 전자상가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할머니는 끝까지 청년이 고쳐줘. 그냥 청년이 우리 집에 잠깐 와서 다리미가 어떤지 좀 봐줘 이러시더군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힘드셔서 아무나 붙잡고 계속 말씀하시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집에 가도 제가 고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다며 그냥 웃으며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건 유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 할매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도와줘.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할머니 생각으로 청년이 못 고쳐드리겠다고 떠나면 저 청년이 능력이 없거나 귀찮거나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할머니가 의심이 가서 그냥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렸을 초등학교 시절 들었던 그 아가씨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나쁜 사람 아니야. 학원까지만 데려다 줄게라고 말이죠. 절대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돋아서 길을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고 사라지셨더군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유괴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과도한 친절 행위는 자신을 위협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삭막하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분을 도와주시는 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악용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절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사건의 장소는 충북대학교 수의대길 내려와서 설봉탄 건너편에 있는 크라운 제과점이나 그 옆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번째 이야기, 심령 장소는 호기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학생인 소율과 유리. 그들은 워낙 공포를 즐겨서 유명 공포 카페에서도 높은 자리에 서 있다. 그들이 공포를 즐기기에 웬만한 심령 장소는 전부 가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소율과 유리에게 똑같은 시간에 심령 장소의 제안이라며 메일이 왔다. 그 심령 장소는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소문난 곳이었다. 흔한 제안이라 스킵하려고 했는데 덩달아 사진도 메일로 왔다. 첫 번째 사진은 평범한 콘크리트 주택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거실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세 번째 사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사진. 네 번째 사진은 2층의 복도 사진이었다. 그리고 5번째 사진은 복도의 끝쪽에 위치한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의 사진이었다. 유리는 뭔가 끌리는 영적 호기심에 가고 싶어 했지만 소율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지 않으려 했다. 공포를 즐기는 그들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심령장소에서 몇 번이나 빙의등을 당하며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유리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소율은 그 장소로 가게 된다. 8월 15일 무더운 여름 주말이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었다. 디지털 카메라와 손전등, 간단하게 먹을 간식들과 필기도구, 여러 장비들과 부적들을 가지고 그 심령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홀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새벽 2시에 도착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서 나온 집이었는데 폐가라고 하기에는 마치 누군가가 관리한 것처럼 너무나 말끔했다. 일단 유리는 사진을 찍고 소율은 메모를 해두었다. 손전등을 켜고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소율과 유리는 힘을 줘서 열려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다. 문이 잠긴 것도 아닌데 열리지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혹시나 해서 들고 온 야구 배트를 들고
다시 한번 문에 손을 가져갔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까와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렸다. 소율과 유리는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문이 열려 당황했지만 이내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도 집의 외부처럼 매우 깨끗했다. 별다르게 볼 것이 없었다. 1층에는 부엌과 거실, 안방이 있었다. 1층을 다 둘러본 소율과 유리는 2층의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계단에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들리는 끼익거리는 역겨운 소리는 더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는 소율과 유리를 더 들뜨게 만들었다. 2층에는 복도와 함께 좌측과 우측에 여러 방들이 있었다. 소율이 좌측 첫 번째 방부터 뒤져보려 하자 유리가 갑자기 말했다. 저기 잠긴 문 쪽부터 가보자. 유리의 말에 소율은 잠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나무 문이었는데 나무 판자가 이리저리 못으로 박혀 있었다. 마치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리는 문을 부숴버리자며 야구배트로 문을 이리저리 가격했고 문은 부서졌다. 소율과 유리는 잠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과 피에 젖은 봉지가 가득했고 그 한가운데 전등으로 밝혀진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다이어리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다. 소율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겁을 먹었고 유리도 그러했지만 다이어리를 열어보았다. 다이어리는 4월부터 쓰여졌으나 피로 젖어 있었다. 7월부터 간신히 해독이 가능했다. 7월 1일 근처에서 산악을 왔던 남녀에게 단도를 던졌다. 단도는 남자의 눈과 여자의 종아리에 맞았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여자가 도망하려 하자 나는 망치로 여자의 얼굴을 부쉈다. 흩날리는 피 냄새가 싫어서 봉지에 담았다. 7월 26일 남녀의 시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조리해서 먹었다. 생각보다 짭짤했다. 8월 1일 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 산삼 다 죽는다고 욕을 퍼붓길래 짜증이 나서 도끼로 목을 찍었다. 할아버지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렀고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발로 차며 놀았다. 할아버지의 몸은 얼마나 맛있을까? 유리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이거 신고해야 해. 그리고 일기장을 들자 쪽지가 떨어졌다. 8월 15일 누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전기톱으로 갈아서 뭘 해먹을지 고민해야겠다. 그때 2층 복도에서 전기톱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전기톱의 그 분노 어린 위윙거림이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소율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었고 유리의 눈동자는 공포로 굳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숨을 쉬었다. 순간 복도의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흐릿한 실루엣이 전기톱을 들고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키는 유리와 소율을 훌쩍 넘어서는 것 같았다. 그들이 숨을 쉴 때마다 거대한 그림자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도망쳐야 해. 소율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전기톱의 소리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저택의 뒤편으로 이어지는 문을 찾았다. 그 문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 전기톱 소리가 점점 커졌다. 소율과 유리는 마침내 뒷문을 찾아내고 급하게 열었다. 밤의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달려나갔고 뒤에서 들리는 전기톱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소리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정신없이 달리며 시선을 뒤로 돌렸다. 집에서 나온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사라졌고 전기톱 소리도 멈췄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읽은 다이어리의 기록은 진짜였을까? 소율과 유리는 산길을 내려와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이어리와 피 묻은 봉지들, 그리고 사람의 유골은 경찰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 어떤 전기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집 주변을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가게. 나는 잡지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주로 행사 관련 기사나 음식점 소개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내가 직접 취재를 부탁할 때도 있지만
독자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취재에 나설 때도 있고, 가게 쪽에서 연락을 취해 기사를 내달라고 할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내키면 취재하러 간다. 다만 딱히 가게를 정하는 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가게라면 기사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감이 한창인데 일이 일찍 끝나서 한가해진 때였다. 다들 어딘가로 놀러 가거나 취재를 하러 나가서 편집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딱히 어디 갈 곳도 없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그날 도착한 독자 엽서를 읽고 있었다. 그중 봉투 하나에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그야말로 옛날 가게라는 느낌이 확 나는 오래된 과자 가게가 찍혀 있었다. 편지지에는 잉크 자국이라고 할까, 쓰고 나서 마르기 전에 손으로 비빈 것 같은 느낌의 더러운 글자로 맛있습니다. 꼭 보아주세요. 라고 써 있을 뿐이었다. 왠지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 흥미도 생겼다. 마침 시간도 있겠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와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아마 가게 주인이 직접 보낸 거겠지. 편지 봉투의 주소를 보고 대충 위치를 파악한다. 평소에는 인터넷에서 검색이라도 한번 하고 나가지만 그날따라 귀찮았다. 가게를 못 찾으면 그냥 드라이브를 했다고 치자하는 가벼운 기분이었다. 1시간 정도 운전해 목적지 주변까지 도착한 나는 근처 슈퍼에 차를 멈추고 걸어서 가게를 찾기로 했다. 사진을 보면서 몇십 분이 지나도록 터벅터벅 걷는다. 아마 이쯤이다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그곳은 그저 한적한 주택가라 과자집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뒷길에 있나 싶어서 길 옆으로 나와 보니 한 채의 빈집이 보인다. 덧문은 닫혀 있었지만 뜰은 몹시 황폐해져서 잡초투성이다. 누가 봐도 한눈에 폐가였다. 기분이 나빠져서 눈을 돌리는데 문득 위쪽에서 시선이 느껴진다.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자 2층에 방 하나만 더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창문이 있었다. 설마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져서 거기서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한동안 주변을 찾아봐도 사진 속의 가게는 역시 찾을 수 없었다. 그대로 걷는 사이 주소와는 꽤 떨어진 상가까지 와버렸다. 나는 근처 슈퍼에 들어가 주스를 사는 김에 가게 주인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자 의아한 얼굴로 한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외쳤다. 이거 A씨잖아. 그런데 당신은 이 사진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저는 잡지 기자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취재하고 싶어서요. 사진은 그 가게에서 보내줬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았길 이 가게는 10년 전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 후에 새로 집을 지어서 누가 이사를 왔었지만 그렇게 이사를 온 사람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떠났고 지금은 빈집이라는 것이다. 빈집. 아까 그 집일까? 시선을 느낀 것도 있고 무서웠기에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대로 편집부로 돌아왔다. 편집장에게 경위를 이야기하고 그 편지 봉투를 보여주려고 가방 안을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다. 차 안에 놓고 왔나 싶어서 찾아보고 오겠다며 말하는 순간에 편집장이 만류했다. 내가 신입일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 취재를 간 건 내가 아니라 내 선배였지만. 선배라. 나 또한 취재부의 고참에 속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자네는 모르는 분이야.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거든. S마을 과자집에 취재를 다녀온다면서 나간 후에 말이지. 그 당시에는 꽤 난리가 났었지. 차를 탄 채 그대로 사라졌으니까. 선배도 차도 결국 발견되지 않았어. 나는 선배가 가기 전에 봉투랑 편지를 다 봤었지만 내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했어. 혹시 장난일지도 모르지만 더 알아보기에는 예감이 너무 안 좋아. 차 안을 찾아봤지만 편집장님의 말씀대로 그 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창밖의 여자. 매미소리 짱짱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아파트의 8층이다. 내 방의 창문은 밖과 이어지는 구조였다. 창문 바로 밑에는 책상을 두었다. 이따금 머리가 저려오면 창문 밖을 보면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키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던 중 창문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 순간 창문 밖에 거꾸로 선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놀란 나의 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해 짧은 시컷만 내뱉었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버렸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떨어진 여자의 시체는 없었다. 그 순간 오한이 들고 몸이 떨려오는 게 느껴졌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귀신을 본 것인가? 그렇게 한참을 멍하게 있었던 중 문득 나는 방에 설치해둔 CCTV를 발견했다. 요즘 들어 식구들이 자꾸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설치한 건데 이렇게 쓰일 줄이야. 여자가 떨어지던 시점을 찾기 위해 CCTV를 거꾸로 돌려봤다. 동영상이 돌아가다가 한순간 창문 밖에서 한 여자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된다던 친구가 떠올랐다. 나는 그 영상을 들고 그 친구에게 갔다. 나는 무당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준 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너 이게 왜 여자가 거꾸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너 지금 영상 거꾸로 돌렸잖아. 그럼 거꾸로 올라오는 여자가 지켜야지. 8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귀신.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년 정도 몸을 담았던 회사가 있다. 그때 부장님이 회식 때 들려주신 이야기다. 부장님은 아이 없이 와이프분과 단둘이 사셨다. 두 분의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두 분이 딩크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걸 보면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회식에서 많이 취하셨던 부장님이 12시쯤에 집으로 향하셨대.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셨고 지하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무척이나 시원하더라고.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다. 취기로 몸에 열이 있던 부장님은 그 서늘함을 확실하게 느꼈고 지하에 있던 엘리베이터라 그런가 보다 하고 16층의 버튼을 누르셨다. 그리고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올라가던 중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래. 그 시간대엔 사람들이 거의 타지 않아서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계시던 부장님이 출입문이 열림과 동시에 옆으로 비켜서는데 아무도 타지 않더래. 성질 급한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놓고 비상구로 올라갔나 보다 생각하고 닫힌 버튼을 눌렀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층인 6층에서 문이 또 다시 열린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었대. 부장님은 짜증이 나서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다음 층인 7층에서 또 어김없이 문이 열린 거지. 화가 난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위층에서는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뭔가 오싹했지만 애들 장난이라고 애써 생각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8층에서 다시 문이 열린 거야. 분노를 느끼려던 그때 문 앞에 웬 꼬마 아이가 한 명 있더래. 얜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주변에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더래. 근데 이 꼬마가 엘리베이터에 타지는 않고 가만히 서 있더래. 부장님이 말을 거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진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하고 문이 반쯤 닫히고 있는데 꼬마애가 밖에서 열린 버튼으로 다시 문을 열더래.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까지 해서 문을 열었다고 해. 그래서 부장님이 타라고 말을 거셨지만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더래. 화가 난 부장님이 아까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너였구나 하시며 손으로 CCTV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다 찍고 있다고. 엄마한테 말해서 혼나게 할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닫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대.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부장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가 타면 탈 거예요. 라고 조그맣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부장님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꼬마애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었던 거야. 근데 꼬마애의 목소리가 어쩐지 무척이나 어둡고 공포스러웠다고 해. 대답하기도 싫어진 부장님이 닫힌 버튼을 거칠게 눌렀고 다행히도 꼬마애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대.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층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부장님이 빨리 16층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11층쯤 왔나.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조명등이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을 겪고 무서웠던 부장님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조명등을 올려다 봤대. 근데 깜빡거리는 조명등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야. 마치 까만 잉크를 흘려놓은 것처럼 얼룩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등이 꺼지고 켜질 때마다 점점 커지더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다.
속으로 계속 세뇌시키는데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얼룩은 점점 커지고 있었대. 부장님의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엘리베이터 안은 오한이 들 정도로 서늘해졌다는 거야. 조명등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보는데 그 순간 부장님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전면이 모자이크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비쳐 보일 수가 없었는데 대신 띠를 두르듯이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울처럼 형상이 비쳐 보일 수 있었다고 해. 근데 그 부분에 사람의 손이 보인 거야. 분명히 자기만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미지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한 부장님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지. 1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마치 수십 년은 된 것처럼 느리게 느껴졌다고 해. 그리고 참지 못한 부장님이 14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려고 하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또 한 번 부장님은 소름 끼치게 놀라셨다고 해. 아까 봤던 그 꼬마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더라는 거야. 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 그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 공포심에 떨던 부장님이 내리려고 하는 그때 꼬마가 고개를 드는데 아까와는 너무 다르게 아주 환하게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 이제 엄마 탔으니까 저도 탈래요.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부터 빈 상태로 올라왔고 1층에서 부장님이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타지 않았는데 꼬마애는 엄마가 타고 있다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대. 그리고 그 아이를 치다시피 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달려가신 거야. 그 자리에 있다간 두 번 다시 와이프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지. 비상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센서등이 부장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참 앞서서 켜지더라는 거야. 마치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부장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면서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던 부장님은 16층 표시를 보고 비상문을 냅다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오셨대. 그리고 본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뛰는데 집 앞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 아이. 아까 목격한 그 꼬마 아이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부장님 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부장님 집을 어떻게 안 건지 알 수도 없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한 가지 생각은 들었더래. 지금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려서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비틀어서 여는데 손이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지. 조용한 복도에 철컹하고 소리가 울려 퍼진 거지. 부장님은 정말 울 것 같은 심정이 돼서 복도 쪽을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미칠 것 같은 공포심의 부장님은 비상구 문을 열고 밑에 층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대. 계속 등 뒤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온 부장님이 아파트 현관을 지나서 불이 켜진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순찰을 나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 그리고 관리실의 조그마한 창문으로 현관을 바라보는데 그 꼬마 아이와 여자가 현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부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경비 아저씨가 관리실로 들어왔고 땀범벅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부장님을 보고 되려 놀라게 된 거지. 그리고 부장님이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 경비 아저씨는 부장님이 술을 먹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관리 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하셨대. 시간이 좀 지나고 창피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겨우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 근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사모님이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부장님을 기다리고 계셨대.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이 그 둘을 목격한 그 시간쯤 부장님 댁에 벨을 누군가가 눌렀던 거야. 사모님은 부장님인가 싶은 마음에 문을 열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 이때까지 한 번도 부장님은 벨을 누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술을 먹고 귀가가 늦은 날에는 더 조심해서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터폰을 켜고 보는데 아무도 없더래. 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또 벨소리가 울리고 인터폰을 보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후크 스위치만 누르고 있다가 다시 벨이 울리는 순간에 손을 뗐는데 인터폰 화면에 사람 얼굴이 가득 보이더래.
일부러 얼굴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산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집안에 불은 다 켜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라 받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그 시간쯤 부장님은 미칠 듯한 공포와 싸우며 비상계단을 내려가고 계셨던 거고. 두 분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 다음 날 엘리베이터의 CCTV를 꼭 확인해 보자고 다짐을 하고. 날이 거의 밝을 즈음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부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5층부터 층마다 버튼을 누르시더래. 그리고 7층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소리를 지르시고 8층에서 문이 열릴 땐 뭐라고 중얼거리시더니 닫히라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린 버튼을 눌러서 열더래. 그리곤 CCTV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한참을 하더니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닫더래. 그리고 나서 아주 한참 동안 조용히 엘리베이터 조명 부분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니 갑자기 14층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지. 현관 쪽에 CCTV에도 달려나오는 부장님 모습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 경비 아저씨는 그것 보라며 약주 드시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대. 사모님과 부장님이 본 그것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는 거지. 부장님은 정말 자기가 취해서 헛것을 봤던 건지 그렇다면 사모님이 본 건 무엇인지 참 기묘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다.